요즘 경제 뉴스 보면 이렇게 일본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 얼마 전에 이제 금리 동결도 있었고요. 다카이치 총리가 또 핫하죠. 대만 유사시 일본이 미국인 구하러 갈 것. 자, 그리고 재정 악화에도 188조 원 쓴다고 하죠. 어마무시한 재정 지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3.5 수준이었던 일본 30년채 금리가 여기까지 폭등을 했다가 나와서 급하게 달리기 하니까 좀 내려간 모습이죠. 근데 니케이는 무난해 보입니다. 잘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일본 경제가 지금 전 세계에 주는 영향이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일본에 대해서 아는 게 많이 없어서 오늘 좀 스터디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과 동시에 제가 어떤 식으로 AI 활용해서 스터디하는지 그 과정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오늘은 제미나이를 통해서 진행할 거고요. 제미나이 무료 버전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일단 방금 전에 봤던 이슈들을 여기다가 다 적어볼 겁니다. 요즘 일본의 경제가 국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것 같다. 그냥 막 쓰는 거예요. 일본의 장기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서 뉴시장도 흔들리고 어지러워. 다카이치 총재가 당선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도 커지는 것 같다.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5개 정리해줘. 이렇게 해서 칩니다. 그리고 이제 읽어보는 거죠. 최근 일본 금융시장, 글로벌 시장을 흔드는 이유는 일본이 수십 년간 유지해온 저금리 시대가 끝나고 체질이 바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통 때문이래요. 이렇게 읽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하고 이제 한번 섞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저금리 시대가 엄청나게 오랫동안 있었다는 거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진짜 저금리였는지 한번 보러 가는 거죠. 자, 이거는 인베스팅닷컴에서 볼 수 있는 일본 기준금리 차트인데요. 여기 보면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지고 이렇게 0%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게 쭉 유지되다가요. 여기 2016년 와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을 하죠. 그리고 2016년부터 불과 2년 전까지 2024년까지 마이너스 금리였고요. 그리고 드디어 여기 2024년 3월부터 이제 인플레이션이 튀면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린 20년이라는 말이 과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24년 7월에 한 번 더 올렸고요. 그리고 2025년 1월에 한 번 더 올립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에 한 번 더 올려서 이제 0.75%가 되었습니다. 요번에는 동결을 했죠. 근데 지금 물가도 심상치가 않아요. 이거는 일본의 도쿄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요. 일본 중앙은행이 중요하게 보는 지표예요. 이게 지금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에 이렇게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 이렇게 길었습니다. 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살짝 오르더니 다시 디플레가 왔고요. 살짝 오르는가 싶더니 다시 디플레가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가 2022년이죠. 슬금슬금 올라가서 여기 2023년 1월 4.3%가 꼭집니다. 이때 이제 금리 인상을 시작했죠. 그러면서 살짝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더니 지금은 또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도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2에서 3%에서 잘 관리하는 게 정말로 중요해졌습니다. 왜냐면 일본 부채는 GDP 대비로 하면 미국보다 더 높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금리가 오르면 재정이 불안해지겠죠. 미국과 비슷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정리하고 다시 와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금리 시대가 끝나고 체질이 바뀌는 과정이다. 요거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 보면 이 아베노믹스에 이은 사이노믹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제 재정 확장을 한다. 책임 있는 적극적 재정 정책. 근데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하는 게 뭐 책임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결국에는 돈을 막 펑펑 쓴다는 소리니까 대규모 부양책과 소비세 인하 공약.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죠? 제가 봤을 때는 아베를 표방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를 표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 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은 일본의 국가 부채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오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장기 금리가 이제 기록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10년물 금리가 27년 만에 2.3%를 넘었다고 합니다. 40년물 등 초장기물은 4%대에 진입했어요. 이제 건전성이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자금이 본국으로 회귀하는 거죠. 요게 이제 그 유명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입니다. 금리가 낮을 때 일본 돈을 빌려서 미국 등 해외 자산에 투자를 한 거를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합니다. 왜냐면 아까 봤다시피 일본 금리는 이렇게 바닥에서 기고 반대로 미국은 금리를 올리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갔으니까 싸게 빌려가지고 여기에 가서 그냥 은행에만 넣어놔도 수수료하고 우수리 다 떼고 요만큼은 남겠죠. 근데 뭐 이런 거는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만 했고 여기에서 빌려서 이제 빅테크로 가서 때려 박은 거예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요 미국 금리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스프레드가 좁아지다 보니까 여기 걸 팔고 다시 여기를 갚아줘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자꾸 뉴스에서 이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글로벌 시장이 출렁이는 것이다. 일본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정치적 압박. 이것도 트럼프가 생각나죠. 자, 다카이치 총재는 일본은행이 정부의 경제 목표와 일치하는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한국은행, 그리고 일본과 일본은행, 미국과 이 페드 있잖아요. 여기는 이 연방준비은행의 독립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 반면에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사실상 한국은행하고 이제 일본은행이 독립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부가 하라는 대로,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하는 약간 꼭두각시 느낌이 강하죠.
근데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이렇게 좀 의문이 들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제미나이한테 물어봐야겠죠. 미국의 페드 연준은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한국이나 일본 중앙은행의 경우에는 솔직히 그냥 정부의 꼭두각시 같은 느낌이 들어. 왜 그런가요? 왜 그런 겁니다. 개떡같이 물어봐도 찰떡같이 대답을 해주겠죠. 진짜 이런 거 하면서 느끼는 건데 옛날에는 진짜 이런 거 하려면은 막 리포트 찾아가지고 막 구글에 일일이 막 검색해가지고 걸러내고 이런 거 자체가 디지털 노동이었죠. 이런 게 진짜 없어진 것 같긴 합니다. AI 무서워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연준이 유독 독립적인 이유 하면서 뭘 써놨어요. 이 연준은 탄생부터 정부와 거리를 두도록 설계가 되었답니다. 지배구조가 또 따로 있는데 민간 은행들이 주주로 참여하는 구조래요. 12개 지역의 연방준비은행과 정부기구인 이사회가 혼합된 형태다. 일본이나 한국은 이렇게 안 돼 있나 봐요. 이것도 이따가 좀 물어봐야겠죠. 이사회 의장이 4년인데 이사들의 임기는 14년으로 대통령 임기보다 길대요. 진짜 신기하다. 이 정치적 압력에서 벗어나서 장기적인 경제 안목을 갖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과 일본의 중앙은행도 법적으로는 독립성이 명시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체감도가 낮은 이유는 이런 거래요. 한국은행 법에는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대요. 진짜 법도 애매하게 써놨습니다. 조화를 이뤄야 된다. 뭐가 조화죠? 이 조화는 누가 정하는 거지? 이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하는 총재가 자주 만나서 의견을 조율한대요. 일본 은행의 사례. 이제 일본이 장기 불황을 겪으면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디플레이션 탈출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아주 밀착했습니다. 돈을 미친 듯이 뿌렸다는 뜻이죠. 근데도 그렇게 오래 디플레이션을 겪었잖아요. 요것도 조금 리서치를 해볼 만한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 아베노믹스가 돈을 막 미친 듯이 찍어서 일본 주식도 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본 주식은 막 날라갔고 엔화는 계속 약세를 보였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물가가 계속 이렇게 안 오르고 있었다는 게 좀 신기하지 않나요? 나중에 한번 리서치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며 독립성보다는 원팀으로서의 성격이 강해졌다. 이제 정리하면 한국은 한국은행법에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써있기 때문에 원팀이나 다름없고, 일본은 그 너무나도 어렵고 힘겨운 그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이제 원팀으로 싸웠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조금 그런 성향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인사권도 있는데 한국과 일본 모두 총재 임명권이 대통령이나 총리에게 있다. 이렇게 써있는데 미국도 연준 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 한번 찾아볼게요. 미국도 의장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합니다. 근데 몇 가지 절차가 있대요. 대통령이 후보를 지명하면 상원의 인준이 있구나. 그리고 여기도 4년이네요. 아마 연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임명은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정책 방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의장을 해임할 순 없다. 독립성이 좀 보장돼 있다. 연준 의장은 연임이 가능하다고 해요. 대통령이 재지명하고 상원이 재인준하면은 횟수 제한도 없는 것 같아요. 계속할 수 있나 봅니다. 옐런 그리스펀이 5 연임했다고 합니다. 19년 동안 했어요. 벤 버냉키 재임했고 제롬 파월도 재임했고, 그러니까 재임이면 8년이죠. 4년씩이니까. 그래서 인사권은 비슷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꼭두각시처럼 보이냐? 중앙은행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 금융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은 갈등을 밖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사전 조율을 통해서 부드럽게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에 미국은 연준 의장이 대통령의 압박을 공개적으로 무시하는 등 독립성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문화가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다. 어느 정도 호기심이 좀 풀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파다 보면은 뭐 하다 왔는지도 까먹게 됩니다. 이거 하다 왔구나. 일본은행의 독립성과 정치적 압박, 통화 완화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통화 완화를 압박한다는 게 금리를 올리지 않거나 내리라는 소리겠죠? 트럼프랑 비슷한 거죠. 근데 물가 상승 압력이 있으니까 일본은행은 금리 인상을 시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와 중앙은행 간의 정책 엇박자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일본의 장기금리가 막 요동을 치고, 일본의 장기금리가 요동을 치니까 요 엔캐리 내러티브가 고개를 들고요. 이게 고개를 드니까 우리 예전에 몇 번 뒤어봤잖아요. 엔캐리 정산 때문에. 미국이 조금 막 타격을 받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엔저 방어를 위해서 한미일 공조와 개입 가능성. 엔화 가치가 지나치게 하락하면서 수입 물가가 치솟자. 요게 이제 무슨 말이냐. 엔화가 약세로 가면 이 내수 입장에서는 안 좋죠. 반대로 수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내게 더 경쟁력이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이 내수의 치명적인 단점 중에서 뭐냐면 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석유도 사고 뭐 다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밖에서. 근데 그거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밥상머리 물가가 다 오릅니다. 그래서 일본은 엔화가 너무 약세로 가지 않기를 원해요, 이제는. 예전에는 이 수출 때문에 엔저를 일부러 유발을 했었습니다, 아베노믹스가. 근데 그때는 물가가 막 디플레이션이었죠. 그랬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지금처럼 이렇게 물가가 오를 때는 엔화가 너무 약세로
가면 물가가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게 어떤 거랑 또 맞닿아 있냐면 이 미국은요 지금 또 너무 강달러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트럼프가 다 미국으로 들어와서 장사해라 이러면서 이 미국에 공장 짓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공장이 엄청나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품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 상품을 만들 때 미국의 비싼 인건비로 상품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상품이 비싸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근데 상품이 비싼데 달러가 강하면 이 상품이 더 비싸지는 거죠. 그러니까 매력이 더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아니, 지금 미국은 이제 수출을 해야 되는 나라로 점점 바뀌고 있는데 달러가 계속 강해지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베센트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 한화가 너무 낮은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고, 그리고 엔화에 대해서도 막 우리 개입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경고를 해주면서 엔이 갑자기 막 폭등을 하고 이런 이벤트가 몇 번 있었죠. 이게 이해관계가 조금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좀 엔이 좀 강세였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그 대신에 미국은 우린 좀 약달러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요게 이제 이해관계가 들어맞으면서 이제 하이파이브를 탁 치는 거죠. 지금 원화도 갑자기 엄청나게 강세죠. 이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다카이치 행정부는 미국 등과 협력해서 엔저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재무부가 미국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일본하고 미국하고요 긴밀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도 훨훨 잘 날아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잃어버린 20년을 끝내고 조금씩 이 활기라는 거를 띠고 있죠. 일본이. 물론 지금 물가가 너무 올라가면서 정치가 좀 불안하고 이런 건 있는데 그래도 디플레이션보단 낫진 않나. 디플레이션은 정말 경제에 있어서 최악입니다. 아니 그 다음날이 더 싼데 뭐 오늘 소비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 계속 소비가 악화가 됩니다. 이거를 20년 동안 했어요. 일본은. 드디어 사람들이 소비를 더 하니까 물가가 좀 오르고, 물가가 오르니까 지금 더 많이 소비해야지, 약간 이런 활기라는 게 띄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워렌 버핏이 대단한 게,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기도 전에 워렌 버핏은 뭐 일본의 무역회사라든지 큰 대기업들 이런 거에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를 했죠. 그래서 정말 거장은 확실히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일본 뉴스들을 몇 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나온 기사가 하나 있네요. 일본의 합의문 대신에 MOU로 국회 비준을 피했다. 올해 봄에 첫 투자 안건이 확정된다.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한테 이제 너네 미국한테 투자 많이 안 하면은 뭐 관세 폭탄 때릴 거야 이랬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미국한테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기로 약속하고 미국이 일본한테 이제 관세를 깎아줬습니다. 맞죠? 근데 이 투자를 하려면은 국회 동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 비준을 피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얘기인가? 이것도 제미나이한테 좀 물어볼게요. 트럼프 정부는 다른 나라들한테 우리 물건을 더 사고 미국에 공장을 짓거나 돈을 투자하라고 강하게 압박을 했죠. 그래서 일본이 5,50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규모 투자와 방위 장비 구입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관세 올리지 말아줘 해가지고 지금 협상이 된 거예요. 근데 의회 얘기는 왜 나오냐? 보통 국가 간의 정식 협정을 맺으면 법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서 각 나라의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근데 이게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되게 까다로울 것 같아요. 딱 봐도. 저런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이제 뭐 이성적인 머리로 막 뭐 국회의원들이 뭐 하면은 뭐 좋다 하자 뭐 이러겠어요? 당연히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겠죠. 거기에다가 지금 일본 국회가 여소야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당이 반대하면 협정이 통과가 안 된다. 근데 꼼수로 MOU 방식을 택했대요. 그래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정식 협정 대신에 양해각서 형태로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다. 그래서 국회 승인 없이 그냥 바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거 보니까 우리나라도 오늘 아침에 뉴스가 하나 나왔었죠. 관세 다시 25% 때리겠다고. 그 이유가 너네 미국에 투자하는 거 왜 의회에서 빨리 통과 안 시켜? 요런 게 이유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트럼프는 현재 우리나라 국회가 대미 전략투자특별법 같은 한미 간 무역 합의 내용을 승인해주지 않고 있다. 근데 신기하네요. 우리나라는 지금 민주당이 다수 아닌가요? 왜 안 해주지? 이것도 물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뭐 우리 기업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수용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 이게 민주당이 다수 당인데도 이러는 거 보면 뭔가 시간을 끌고 있다는 생각도 들 법하네요. 절차적 정당성 얘기도 나오는데, 일본식 MOU와 달리 우리나라는 정식 법안 상정을 통해 진행하려다 보니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 뭐 소위원회 심사, 이런 물리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거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 과정에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셈이다. 속도 조절을 하다가 지금 트럼프한테 배돼지가 뚫린 거군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일본부터 뭐 우리나라 관세 이런 것까지 쭉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제가 무슨 뭐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뭐 주식 전문가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한 땀 한 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혹시 비슷한 방식으로 같이 공부하실 분이 계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좀 열심히 하는 스터디 그룹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